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뭘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기름값 고공행진 멈춘다입니다. 이 오펙 플러스 협의체가 원유 감산 규모를 축소하는 조치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감산 규모를 축소한다라고 하니까 말이 좀 헷갈리실 텐데요. 이 산유국들은 코로나발 소비 둔화에 맞춰서 그간 원유 생산량을 줄여왔는데 이 줄이는 규모를 조금씩 덜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생산량을 점차 늘려가겠다 이 말입니다. 이 오펙 플러스 협의체는 다음 달부터 하루 40만 배럴씩의 추가 감산 완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하루 58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이를 철폐해서 내년 9월까지는 산유량을 다시 늘리는 계획입니다. 지난번 이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예. 아랍에미리트가 자국 산유량 비중을 늘려줄 때까지 협의 안 한다라고 해서 회의가 무산됐었잖아요. 예. 이번에는 그 부분도 좀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합의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내년 5월부터 아랍에미리트 한우 원유 생산 기준을 산유국들이 늘려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덕분에 이번 감산 완화 합의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보통 국제 유가의 변동 2, 3주간의 간격을 두고 우리 기름값에 반영이 됩니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앞으로 산유량이 계속 정상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도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제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일 텐데 델타 변이발 소비 둔화가 원유 수요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예, 다음 키워드 2분기가 경기 정점 이렇게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소비 둔화와도 좀 관련이 깊은 주제인데요. 미국 경제가 2분기에 정점을 찍고 둔화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 전문가들의 경제 인식을 집계해봤더니 올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9.1%로 치솟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3분기에는 7%, 또 4분기에는 3.3%로 전망이 됐는데 지난해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점차 약해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지난 2분기가 고점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대표적으로 제조업 지표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당장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는 60.6으로 월가 예상치와 또 5월 수치에 못 미쳤습니다. 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의 6월 제조업 PMI 지수 역시 석 달 만에 하락 반전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 부담 그리고 생산 지체 현상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정점을 찍고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여실히 드러나는 게 미 10년물 채권 금리입니다. 이 3월까지만 해도 1.7%대까지 치솟았었는데 지금은 다시 1.2%대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투자 자금이 안전한 채권으로 몰린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연준의 말대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라는 전망에 투자자들이 좀 더 무게를 싣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도 2분기가 정점이라는 그 설명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기업들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2분기에 못 미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FN가이드 분석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185곳의 2분기 영업이익 1년 전보다 85% 늘어날 걸로 보이는 반면에 3분기 예상 증가율은 42.3%로 이보다 낮았습니다. 그렇군요. 작년 2분기 무렵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생각하면 올 2분기가 반짝 급등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모건 스탠리의 앨런 젠트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성장률이 정점을 지났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급락할 것이란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JP모건 체이스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미국 경제가 영원히 9%대 성장할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이 성장 둔화는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제가 악화하는 게 아니라 성장세가 다소 둔화하는 정도인 만큼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신호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더 과열 흐름으로 내다봤는데요. 오늘 BOK 보고서에서 이 한국은행은 하반기에 소비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백신 접종률이 목표 수준에 이를 경우에 정부 재정 지원과 또 늘어난 저축이 보복 소비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전 세계가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한참 남은 것 같은데 너무 빨리 고점이 와버린 건 아닌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회복의 불씨가 단기에 꺼질지 지속될지는 역시나 방역 상황에 달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예. 다음 키워드 12명이 5,900만 명을 뿌렸다.
백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요즘 백신과 관련한 음모론들이 확산이 되면서 백신 안 맞겠다 이런 사람들이 일부 생겨나고 있는데 미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 백악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주범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이어서 백악관 대변인도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가 코로나 관련 허위 정보 확산을 제대로 막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백신에 대한 잘못된 속설이 번지는 곳이 주로 SNS인 건 자명해 보이죠. 사실 SNS로 떠도는 글 중에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글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예. 이 델타 변이가 들끓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경고들도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 바이든이 인용했던 한 영미, 비영리 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 3월 소셜미디어의 백신 음모론, 허위 정보 게시물이 81만여 건 가운데 이 65%는 단 12명이 퍼뜨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페이스북에서는 허위 정보의 73%가 이 12명의 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단체가 허위 정보 12인방으로 이름 붙인 이 12명은 팔로워 수만 무려 5,9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백신 접종률이 부진한 원인으로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을 정조준한 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페이스북에서도 입장을 내놨죠. 예, 페이스북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이 케빈 맥알리스터 페이스북 대변인은 이 페이스북을 통해 백신 접종 정보가 널리 퍼짐에 따라서 페북이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또 일부 잘못된 정보가 있긴 하지만 저소득층과 또 소외된 지역 사회에서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팝업 백신 클리닉을 통해서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얻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좋은 정보도 많이 공유하고 있었군요. 예.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겠습니다. 이 SNS가 언론도 아니고 사실과 허위 정보를 모두 가려낼 수는 없겠죠. 이런 부분은 결국 이용자들이 조금 더 현명해져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백신 접종이 굉장히 빨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지적을 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 지금 백신 접종 문제가 심각한 모양이죠. 예, 이 접종률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접종을 안 받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이 미국 내 코로나 일평균 사망자가 26%나 늘었는데 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서 사망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로이터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없어서 못 맞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사치스러워 보입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까요? 마지막 키워드, 이마트와 네이버 첫 협업입니다. 서로 지분 교환으로 동맹 관계를 구축한 이마트와 네이버의 첫 번째 합작 사업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다름 아닌 지역 명물 챌린지 프로젝트인데요. 이 네이버 푸드 윈도의 지역 명물 코너에 입점한 이 2,000여 개의 밀키트 상품 가운데서 일부를 선별해 또 인생 맛집 브랜드 상품으로 출시를 하고 이를 또 이마트 온 오프라인 매장과 네이버에서 동시 판매를 하는 형식입니다. 이용자 리뷰와 매출 또 제품 차별성을 토대로 양사가 같이 선별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간 온라인으로만 활동하던 지역 중소상인들이 이 대형마트를 통해서 새로운 유통 판로를 확보하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게다가 올 하반기 안에 네이버 장보기에 이마트가 입점을 하고 네이버 지역 소상공인 상품을 소개하는 편집샵이 이 이마트 매장에 또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네이버는 신선식품 분야가 취약하다고 하는데 이마트가 네이버 장보기에 입점한다면 이런 부분을 보강할 수도 있겠네요. 두 유통 공룡의 첫 번째 합작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점이 상당히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슈 키워드였습니다.